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강 프랑스가 70억 달러를 쏟아부은 아프리카 프로젝트가 한글 앞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 승부를 뒤바꾼 것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500년 전 창제한 그 문자가 유럽 강대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도대체 한글 속에 어떤 놀라운 힘이 숨어 있길래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프랑스를 굴복시키고 아프리카 대륙을 감동시킨 한글에 숨겨진 위력.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클레르 모네입니다. 프랑스 벨루아 에너지 사업부 총괄이사죠. 모든 게 그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70억 달러. 한화로 9조 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마이크를 잡자마자 회의장 500명이 일제히 저를 주목했습니다. 무대 조명이 따가웠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아프리카 대륙을 뒤흔들 역사적 혁명입니다. 우간다 서부 루베라 지역 풍력 발전단지. 아프리카에서 볼 수 없었던 규모의 에너지 혁명이죠. 현지 주민 8만 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프랑스어 교육으로 진정한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열광적인 박수, 독일 총리의 감탄, 스위스 은행가들의 찬사. 저는 확신에 찼습니다. 루베라 부족은 400년 동안 문자조차 없이 뒤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문명과 언어, 그리고 밝은 미래를 안겨드릴 것입니다. 5분 동안 이어진 열광적인 박수. 저는 완전한 승리감에 취했어요. 프랑스의 영광을 온 세계에 각인시키는 역사적 순간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손이 올라갔습니다. 동양계 남성.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 안녕하세요. 한글국제개발원 장지훈 박사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어는 루베라어와 음성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문맹 해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유롭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현지의 프랑스어 교육기관을 설립하면서 프랑스 최고의 교육자들을 파견하고 첨단 교육시설을 갖추겠습니다. 그러자 그 박사가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방식으론 주민들이 6개월이 지나도 자기 이름조차 못 쓸 겁니다. 반면 한글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글을 이용한 문맹 퇴치를 제안합니다. 한글이라고요? 저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글로 아프리카 언어를 쓴다는 말씀인가요? 터무니없는 발상이군요. 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글은 한국 전용 문자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언어에 어떻게 적용한다는 겁니까? 장지훈 박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그대로 적는 문자예요. 어떤 언어든 그 소리를 정확히 글자로 만들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9만 명이 이미 한글을 정식 문자로 활용 중입니다. 회의장이 시끄러워졌어요. 여러 참석자들이 흥미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작은 부족 하나의 특수한 경우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죠. 프랑스어는 세계 공용어입니다. 유엔 공식 언어이고 전 지구 3억 인구가 쓰는 언어라고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저는 한글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그 순간 장지훈 박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걸 봤지만 여전히 차근차근 말했어요. 그렇다면 비교 실험을 제안합니다. 동일 조건 30일. 누가 더 빨리, 더 깊이 가르칠 수 있는지. 저는 즉각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할 것 같네요. 한 달 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보시죠. 회의장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제 발표에 감동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인과 프랑스인의 대결에 더 흥미를 보이는 것 같았죠. 사회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두 분의 제안을 실제 현장에서 검증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흥미진진한 실험이 될 것 같네요.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 교육의 우월성과 언어의 위대함을 입증할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저와 장지훈 박사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 출신이 프랑스의 찬란한 유산을 이길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보좌관 줄리앙을 급히 불렀습니다. 줄리앙, 즉시 우간다 현지 팀에 연락하세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저 한국인에게 프랑스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예요. 줄리앙이 답했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최정예 교사진과 최고급 교육 장비를 투입하죠. 그런데 정말 한글 같은 게 우리와 맞설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이건 단순한 쇼에 불과합니다. 승부는 이미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죠. 3일 뒤 우간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등석에서 샴페인을 들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프리카 대지가 무한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장지훈 박사가 앉아 있었어요. 이코노미석 표를 구입했다가 제가 호의로 업그레이드 해준 거였죠. 그는 작은 수첩에 열심히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정리하고 계시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루베라어 기본 문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교육이 힘들거든요. 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런 미개한 언어까지 익히실 필요가 있나요? 우리 목표는 프랑스어를 전수하는 건데 말이에요. 장지훈 박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응시했어요. 언어는 그 민족의 혼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무시하고서는 진정한 교육이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언제까지나 낙후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발전이 우선이죠. 제 말에 장지훈 박사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수첩에 몰두했습니다. 루베라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원시적이었거든요. 진흙으로 지은 집들, 전기시설도 없는 마을, 그리고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동자. 마리아 추장이 저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70세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환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글자를 익힐 수 있다니 꿈꾸는 기분입니다. 통역관을 통해 전해들은 마리아 추장의 인사말이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응답했습니다. 프랑스어를 익히면 전 세계와 교류할 수 있을 겁니다. 훨씬 나은 미래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장지훈 박사가 능숙한 루베라어로 인사를 건네는 걸 봤어요. 마리아 추장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우리말을 하시는군요. 저는 당황했어요. 겨우 3일 만에 현지 언어를 터득했다고요?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수업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마을 중심가에 첨단 컨테이너 교실을 설치했어요. 냉방시설, 프로젝터, 태블릿 30대, 그리고 파리에서 공수한 최고급 교재들. 와! 아이들이 교실을 보고 탄성을 질렀어요. 번쩍이는 최신 시설에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반면 장지훈 박사는 정말로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 하나만 펼치고 앉아 있었어요. 준비물이라고는 색연필 몇 자루와 종이뿐이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제가 줄리앙에게 말했어요. 저게 한국의 교육 현실이에요. 21세기에 나무 밑에서 무슨 교육을 하겠다는 건지 참 안타깝네요. 줄리앙도 웃으며 동조했어요. 확실히 우리와는 격이 다르네요. 아이들이 어디로 몰릴지는 뻔한 일이죠. 하지만 첫 수업이 시작되자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프랑스어 교실에는 1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냉방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글 나무 밑에는 20명이 모여들었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왜 아이들이 무덥고 불편한 나무 밑을 선택한 걸까요? 수업을 관찰해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장지훈 박사는 처음부터 루베라어로 대화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자연스러워했어요. 반면 저희 교실에서는 프랑스어 교사가 영어로 설명하고 통역이 다시 루베라어로 전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봉주르. 프랑스어 교사가 인사법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따라했지만 발음이 서툴렀습니다. 알 발음이 루베라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나무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는 몰래 가서 살펴봤습니다. 장지훈 박사가 땅바닥에 기역자를 그리고 있었어요. 이 글자는 혀가 목구멍을 막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가라고 발음할 때처럼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금방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허무했습니다. 단순한 기호 하나로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3일이 지나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프랑스어 교실 아이들은 아직도 알파벳 A, B, C를 힘들게 따라하고 있었어요. 특히 에 같은 미묘한 발음 차이는 거의 포기 단계였습니다. 반면 한글 쪽 아이들은 벌써 자신의 이름을 적고 있었어요. 그것도 루베라어 발음 그대로 말이에요. 한 아이가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서 어머니에게 뛰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글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사랑해요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찔렸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보고서를 작성하며 고민에 빠졌어요. 프랑스어 그룹의 진도는 처참했습니다. 알파벳 26글자를 외우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나마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Q, X, Z 같은 글자는 포기 상태였습니다. 프랑스어 교사 미셸이 하소연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알 발음은 정말 불가능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혀 구조 자체가 다른 것 같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프랑스 본토에서 공수해온 최고의 교재도 최신 디지털 기기도 소용없었습니다. 반면 나무 그늘에서는 매일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이들이 한글로 짧은 문장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직접 확인하러 갔어요. 한 아이가 종이에 이런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요. 루베라어로 쓰여진 한글이었는데 놀랍게도 발음이 완벽했어요. 모든 미묘한 톤과 억양이 글자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장지훈 박사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말이에요. 그는 아이 하나를 불러서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미음은 입을 막는 모양이라고 설명했어요. 시옷은 이가 보이는 모양이고요. 아이들이 글자 모양만 봐도 어떤 소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아이가 처음 보는 한글 글자도 금세 읽어냈습니다. 프랑스어는 글자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아서 어렵다는 설명이었어요. 오를 오로 읽힌다는 걸 어떻게 외우겠냐는 거였죠. 하지만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2주차에 들어서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받아쓰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 추장이 들려주는 전설, 약초에 대한 지식, 전통 요리법까지 모든 것이 한글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어떻게 정착했는지, 어떤 나무가 어떤 병을 고치는지 모든 걸 글로 남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공책에는 수십 가지 약초의 이름과 효능이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글이 단순히 문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들의 정체성과 전통을 지키는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는 외국어였지만 한글은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는 도구였어요.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줄리앙에게 말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줄리앙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아직 2주밖에 안 됐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프랑스어의 가치를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3주차 상상도 못할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마을에 큰 비가 내렸어요. 프랑스어 교실은 에어컨이 있어서 문제 없었지만 나무 그늘 수업은 취소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마리아 추장의 집으로 몰려갔어요. 거기서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고 몰래 엿들었어요. 장지훈 박사가 오늘은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마리아 추장이 앞에 나섰어요.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큰 강을 건너 이 땅에 왔을 때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추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500년 전 루베라족의 대이동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적들을 피해 이 안전한 땅을 찾았는지, 어떤 신호로 소통했는지 생생한 역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아이들은 한글로 받아쓰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도우며 글을 써내려갔어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마리아 추장이 약초 이야기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 잎사귀는 말라리아에 좋고 젖뿌리는 배탈에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확한 분량과 우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십 가지 약초의 이름, 채취시기, 조리법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 모든 지식이 문자 없이 기억에만 의존해 전해져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지식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마리아 추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 장지훈 박사가 말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한글로 모든 걸 기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받아쓰기를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완패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프랑스어 교실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미셸 교사가 하소연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계속 한글 얘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하더라는 거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들의 마음이 이미 한글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마을 회관에서 아이들이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 자신이 쓴 글을 낭독하는 자리였어요. 첫 번째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조상들의 이야기라는 제목부터 가슴을 울렸어요. 그 아이는 3주 전만 해도 글자 하나 몰랐는데 이제 유창하게 자신이 쓴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전통 요리법을 발표했어요. 언제 어떤 재료를 넣고 어떻게 조리하는지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더 놀라웠어요. 마을의 모든 나무와 풀의 이름을 한글로 정리한 작은 도감을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마리아 추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우리의 지혜가 영원히 남을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들에게 한글은 생존의 도구였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본사에서 지원팀이 도착했어요. 트럭 5대 분량의 장비와 함께 말이에요. 최신 태블릿 100대, 태양광 패널, 위성 인터넷까지 완비된 첨단 시설이었습니다. 우와! 마을 사람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마을 회관에서 설명회를 열었어요. 프랑스어를 배우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파리 유학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물론이고 졸업 후에는 프랑스에서 직업까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파리의 화려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샹젤리제 거리. 마을 사람들이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연봉 5만 유로, 한화로 약 7천만 원을 보장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나요? 젊은 시포라가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어요.
20대 청년의 눈빛이 확 달라지더군요. 정말로 파리에서 일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공식 문서를 꺼내 보였어요. 부모님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기회가 얼마나 달콤해 보였겠어요. 그날 밤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리아 추장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우리의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통과 정체성이 더 소중하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시포라가 맞섰습니다. 할머니, 시대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평생 농사만 지을 거냐고 따졌어요. 젊은 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동체가 둘로 갈라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프랑스어는 세계 언어라고 시포라가 말했습니다. 한글로는 이 마을에서밖에 쓸 수 없다고 했어요. 시포라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글을 배운 아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다 써봤다고 했습니다. 이걸 읽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가 자신이 쓴 글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추장의 어린 시절, 어려웠던 과거, 그리고 이 땅을 지켜온 조상들의 이야기였어요.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아이의 목소리에 집중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글이 있는 공동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아이의 말에 마리아 추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맞다고 하셨어요. 우리 이야기가 있어야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한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포라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감상적인 얘기는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현실을 보라고 했어요. 프랑스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 포기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마을이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전통과 정체성을, 다른 쪽은 현실적 기회를 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유리해진 상황이었는데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드디어 30일이 지나고 평가의 날이 왔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온 평가단 5명이 마을에 도착했어요. 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프랑스 쪽으로 넘어온 아이들이 꽤 있었거든요. 시포라를 비롯해 10명 정도가 프랑스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먼저 프랑스어 그룹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포라가 대표로 나섰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배운 프랑스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봉주르, 제 이름은 시포라입니다. 저는 루베라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발음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기본적인 문장은 말할 수 있었어요. 알파벳도 쓸 수 있었고요. 다른 아이들도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파리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같은 간단한 문장들이었어요. 평가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일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과였어요. 이제 한글 그룹 차례였습니다. 장지훈 박사가 아이들과 함께 나무 그늘로 나왔어요. 아무런 장비도 없이 그냥 종이와 연필만 들고 말이에요. 첫 번째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한글로 쓴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 그 아이는 루베라어로 조상들의 전설을 생생하게 풀어냈습니다.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평가단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전통 약초에 대한 기록을 발표했어요. 50가지가 넘는 약초의 이름과 효능, 사용법이 한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풀은 배가 아플 때 우려서 마시고 저 나무 껍질은 상처에 발라요. 세 번째 아이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수백 년간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서사시를 한글로 완전히 기록했던 거였습니다. 조상들이 큰 강을 건너 이 땅에 정착한 이야기, 용감한 전사들의 모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했어요. 평가단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30일 만에 이런 게 가능하냐고 말이에요. 아이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글은 정말 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는 너무 재미있어서 저절로 외워진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에 마리아 추장이 나섰습니다. 두꺼운 노트를 들고서 말이에요. 이것은 30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 기록한 루베라족의 모든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노트에는 전설, 약초 지식, 요리법, 농사기술, 심지어 날씨를 예측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제 우리의 전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평가단이 그 노트를 넘겨보며 감탄했습니다. 몇백 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외국어를 가르쳤지만 한글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준 거였어요. 평가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만장일치로 한글의 승리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의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평가에서 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지훈 박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클레르 씨, 이걸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뜬 건 풍력단지 설계도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터빈 위치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거든요. 이게 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실제 건설 계획이라고 장지훈 박사가 설명했어요. 당신이 발표한 자료와 다르다고 하더군요. 실제 풍력단지는 마을 한복판에 건설될 예정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조상들의 묘지와 신성한 숲까지 모두 밀어버릴 계획이었대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건 제가 받은 자료와 완전히 달랐어요. 더 있다고 장지훈 박사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우간다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이 오갔다는 증거였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도 조작된 것이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다고 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함께 진실을 찾아나간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문자를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힘을 준 거였어요. 다음 날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진실이 공개됐어요. 시포라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프랑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뻔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 추장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우리 뿌리를 지킬 길은 한글뿐이라고 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정체성이라고 하시더군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로 기록된 자신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저희는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유혹했지만 한글은 진실과 정의로 그들을 지켜준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장지훈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 말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민족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더군요. 한글이 루베라족에게 준 건 글쓰기 능력이 아니라 자신감이었다고 했어요. 자신감이냐고 물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글로 남길 수 있다는 자신감, 진실을 기록하고 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한글의 힘이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인생 전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위대함만 믿고 살았는데 정작 위대한 건 한글이었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문자였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루베라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벨루아 에너지 이사가 아니라 NGO 활동가로서였어요. 마을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글 캠프가 루베라 지식센터로 확대됐더군요. 입구에 걸린 간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글과 루베라어, 그리고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루베라 전통지식 보존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연구자들이 한글로 기록된 전통지식을 보러 왔다고 했어요. 마을 회관에서 시포라를 만났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클레르 씨. 시포라가 유창한 한글로 인사했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에게 전통약초를 소개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글로 기록된 할머니들의 지혜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놀라웠어요. 파리 유학을 꿈꿨던 청년이 이제는 자신의 마을에서 더 큰 세계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의사 선생님도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 약초에 대해 공동 연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요리 연구가들도 와서 전통 요리법을 배워가고 심지어 유튜버들까지 와서 우리 이야기를 촬영해갔다고 하더군요. 마을이 한글 관광지로 유명해졌다는 얘기였어요. 한글 덕분에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발전을 이룬 사례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추장을 찾아뵀어요. 76세가 된 할머니가 한글로 일기를 쓰고 계시더군요. 어서 오세요, 클레르 씨. 마리아 추장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덕분에 좋은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제 매일 일기를 쓴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증손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노년의 손으로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글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전통도 지키고 발전도 이뤘다고 하시더군요. 장지훈 박사는 여전히 나무 그늘 아래에 있었어요. 새로운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한글의 힘을 믿고 기다렸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한글의 힘이냐고 물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신 문자라고 했어요. 그 사랑이 500년을 넘어 여기까지 온 거라고 하더군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라는 걸 말이에요. 무력이나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또다시 루베라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서였어요. 한글이 만들어낸 기적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마을 입구부터 달라졌습니다. 한글과 루베라어가 함께 적힌 안내판이 방문객들을 맞았어요. 루베라 지식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중앙광장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루베라족 전통 양식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동상이었습니다. 아래쪽에는 한글과 루베라어로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국경을 넘나든다. 그 옆에서 한 아이가 관광객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글 덕분에 우리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게 됐어요. 할머니의 지혜도 조상들의 노래도 모든 것이 글로 남게 됐다고요. 저는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프랑스의 우월함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정한 문명은 남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였어요. 한글이 루베라족에게 준 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었고 정체성이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장지훈 박사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여전히 그 나무 그늘 아래에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냥 한글의 힘을 믿고 기다렸을 뿐이라고 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사랑의 문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500년을 넘어 여기까지 온 거라고 하더군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라는 걸 말이에요. 무력이나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마리아 추장이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한글 일기장을 들고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이야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계속 읽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루베라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그 빛 속에서 아이들이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걸 말이에요. 세종대왕의 꿈이 500년을 넘어 아프리카 대지에서 꽃을 피운 거였어요. 문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사랑이 모든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걸 루베라 마을이 증명해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한 아이가 한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힘입니다. 세종의 씨앗이 전 세계에 뿌려져 평화와 사랑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